여러분들 교재 이제 298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자본 조정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본 조정은 뭐냐? 자본 조정은 납입 자본 중에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에 속하지 않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인 자본 항목이다. 쉽게 얘기하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놈들을 모아놓은 집합소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자본 조정의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얘가 빼는 항목인지 더하는 항목인지 요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차감 계정 나와 있는데 얘는 빼는 항목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자본 조정 항목이 바로 자기 주식이었다. 자기 주식. 그리고 나머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나 감자 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 얘들의 반대되는 이름이 뭐냐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감자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하고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잔액이 바로 차감하는 계정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산 계정으로 나와 있는 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인데 요거는 이익잉여금 설명할 때 얘기를 할게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는 이제 주식 배당 얘기를 설명을 해야지만 또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유일하게 자본 조정에서 가산한 항목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하는 항목이고 어떤 게 빼는 항목인지를 잘 구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 나오는데 자기 주식 회계서를 좀 전에 연습을 했었죠, 그죠? 제가 아까 못 찾아가지고 설명을 여기서 하면 되는 거를 미리 해버렸네요. 자, 298페이지 계속 보면 자기 주식. 자, 자기 주식 영어로는 트레저리 스탁이라고 해요. 트레저리 스탁. 트레저리가 뭐죠? 금고예요, 금고. 금고 안에 넣어놓은 주식이에요. 금고주라고도 불러요. 금고주.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주식 중 일부를 추후에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기업들은 주가 상승이나 경영권 방어 또는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해서 성과급으로 이제 주식을 지급할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도 하고 기업 내부에 현금이 과도하게 축적된 경우에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주의할 거는 자기 주식은 의결권도 없어요. 그리고 배당도 못 받아요. 그래서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주주로서. 그 다음 이제 299페이지에 보면은 자기 주식의 취득은 그 성질상 주주에게 납입 자본을 환급한 것이므로 자본 거래에 해당된다. 자기 주식의 취득 시에는 취득 원가로 기록하고요. 취득한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해서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라고 돼 있고 취득한 자기 주식은 보유 후에 재매각하거나 혹은 어떻게 된다? 소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 주식의 재발행 얘는 뭐 아까 설명했죠, 그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소각은 감자에 준해서 처리하면 된다. 감자에 준해서. 나머지 예제는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제 300페이지로 가서 문제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강남은 자기 주식 취득 원가는 5천만 원이래요. 이걸 2천만 원을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납입받았으며 처분 당시 자기 주식 처분이익 계정 잔액이 1,300만 원 있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아까 얘기한 거죠, 내가. 자, 얘를 지금 분개를 해보면 지금 2천만 원을 처분을 했대요. 그럼 차변에 현금 2천만 원. 만원 단위로 기록할게요. 대변에 자기 주식. 취득 금액이 얼마였냐? 5천만 원이래요. 그럼 원래는 차변에 지금 3천만 원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기록을 하면 되는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을 하면 혹시 그 전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다. 그럼 걔를 우선적으로 먼저 상계를 해야 돼요. 근데 봤더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처분 이익을 우선적으로 상계를 해. 처분 이익을 얼마를 상계하느냐? 지금 1,300만 원. 근데 그러고도 지금 모자라죠. 그죠? 1,700만 원만큼 모자라. 그럼 2,700만 원이 뭐가 된다?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된다라는 거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1,700만 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0페이지 가운데 아래쪽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포괄손익이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은 어렵게 써놨는데 단기 순손익을 거치지 않고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그런 항목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회계 기준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거예요. 정한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종류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에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그 다음에 파생상품 얘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해외사업장의 환산손익. 얘는 뭐냐면 우리가 해외 자회사나 해외 지점이 있을 때 그쪽 재무제표가 뭐 예를 들어서 외화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원화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재무제표랑 우리 거를 합치기 위해서는 화폐 단위가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럼 걔들을 그래서 환산을 함에 따라서 뭔가 손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손익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해외 사업장의 환산 손익이라고 불러요. 이런 항목들이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다.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서 적용할 때 나오는 재평가 잉여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분법 자본 변동은 지금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뭐 재평가 잉여금,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여러분들 이제 중급회계 가서 공부를 할 때 종업원 급여 쪽에 가면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재측정 요소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건 이제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이런 항목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가서 이제 이익잉여금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이익잉여금은 뭐냐? 자,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유형자산, 투자자산의 처분 및 기타 일시적인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배당이 없었을 경우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등을 통해서 벌어들인 단기 순손익의 총 누적 금액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잉여금을 자본잉여금과 이익금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었죠, 그죠? 자본 충실의 원칙 때문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의 종류가 있어요. 이익잉여금의 종류. 자, 이익잉여금. 우리 영어로는 retained earning이라고 불러요. retained earning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약자로 쓸 때 RE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retained earning,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구분을 할 때 적립금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립금은 다시 둘로 쪼개져요. 하나는 법정 적립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임의 적립금이 있어요. 자, 자, 이익잉여금을 얘기를 할 때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배당 가능 이익은 뭐냐면 요 미처분 이익여금 금액이 바로 배당 가능한 금액이 된 거예요. 그럼 적립금은 뭐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이익을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유보시켰다는 얘기는 꼬리표를 달았다는 얘기예요. 주주들한테 주주 여러분, 우리가 요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만큼은 배당을 드릴 수 없고 요만큼만 배당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다. 그래서 법정 적립금은 뭐냐면 상법이라든지 보호모법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법률에서 회사가 배당을 실시할 때 배당금의 일정 부분을 사내에 유보시켜 놓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래서 이 법정 적립금의 대표 주자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상법상 이익준비금이다라는 거죠.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뭐냐면 회사가 주주들한테 현금이나 현물로 배당을 할 때 그 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배당을 줄 때 그 배당 주는 거에 10%만큼을 사내에 유보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주의할 거는 현금이나 현물 배당으로 회사의 자산이 빠져나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주식 배당을 했다. 그러니까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회사 밖으로 뭐 자산이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그냥 배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현금이 나가거나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식 배당은 이익준비금의 설정 대상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자원이 빠져나갈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익준비금이다.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은 뭐냐면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회사가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혹은 뭐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주들한테 배당을 꾸준히 일정하게 주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익 중의 일부를 유보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임의적립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사업 확장 적립금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이익을 유보시켰다. 걔는 감채 적립금. 그다음에 배당을 일정하게 꾸준히 주기 위해서 적립금을 설정했다. 걔는 배당 평균 적립금이에요. 뭐 등등등. 이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그래서 이런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미처분 이익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 아까 무상증자가 뭐라 그랬죠? 자본잉여금하고 요 법정 적립금 얘를 자본금으로 대체시키는 걸 아까 무상증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무상증자의 재원이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중에서 임의적립금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얘는 뭐냐 하면 얘는 주식배당의 재원이에요. 주식배당. 좀 이따가 이제 배당 얘기할 거예요. 주식배당의 재원이다라는 거예요. 주식배당의 재원.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진다는 거죠.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느냐, 주식배당의 재원이 되느냐. 자, 이익잉여금의 종류 한번 읽어볼게요. 302페이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이익을 배당하게 되면 기업이 미래의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채권자 보호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에서는 이익의 일부를 강제로 유보하도록 요구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뭐다? 법정 적립금이다. 그리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익의 일부를 유보하기도 한다. 이를 뭐라고 불렀다? 임의 적립금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기업이 가득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감자차손 등 자본 조정하고 상계 처리하고 일부를 법정 적립금이나 임의 적립금으로 유보한 후에도 남는 금액이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부른다. 기업은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며 배당 후에도 남는 금액이 있다. 그럼 얘는 뭐다? 미처분 이익금으로 다음 기로 이월시킨다. 그래서 차기 이월 미처분 이익금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이익잉여금과 자본조정을 상계 처리하고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법정 적립금 등으로 유보하거나 배당을 통해 사회에 유출할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고 부른다. 처분. 자, 이 처분이요. 의미가 달라요. 사람들은 흔히 처분이라고 하면 돈 받고 파는 것을 처분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맞아요. 때는 디스포절이죠, 그죠? 디스포절의 의미다. 반면에 처분은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디스포절이 아니에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어프로프리에이션이에요. 어프로프리에이션. 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얘는 꼬리표 달기. 꼬리표 달기라는 거예요.
뭔가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꼬리표를 다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 그래서 용어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익여금에서 얘기하는 처분은 어프로프리에이션의 의미다. 꼬리표 달기다. 꼬리표 달기. 그리고 이익여금에 대한 요 꼬리표 달기, 요거의 회계 처리는 언제 하느냐면 주주총회 결의일 날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적립금 나오죠, 밑에. 법정 적립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적립금이 뭐다? 이익준비금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 단 주식배당은 제외. 왜 제외한다 그랬어요? 주식배당은 어떤 경제적 자원이 사회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그 자본을 부실하게 할 위험이 없는 거죠. 주식배당은. 그렇기 때문에 제외한다. 무식하게 외우면 안 돼.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 이익준비금 적립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총 결의일 날 차변에 미처분 이익여금에 대해서 이익준비금으로 꼬리표를 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분계 의미가.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임의적립금 가죠. 임의적립금.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이익여금 중에서 사내의 유보한 금액을 이익여금을 말한다. 임의적립금은 적립 목적이나 금액 등을 기업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계 바로 밑에 보면 임의적립금은 뭐 사업확장 적립금, 감채 적립금, 재해손실 적립금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기업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임의적립금의 적립은 위의 회계처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익잉여금 내에서의 대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적립금을 왜 적립하느냐? 사외로 유출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런 사유로 요러한 사유로 인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꼬리표 달기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처분 이익여금 나오죠. 303페이지에. 미처분 이익여금은 유보이익 중에서 그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익여금이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여금은 전기 2월 미처분 잉여금에다가 당기 순이익을 가감한 금액이다. 또한 차기 2월 미처분 잉여금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처분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 강남의 2001년 말 재무상태표에서 추출한 자본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익잉여금의 합계금액으로 오른 것은 돼 있어요. 자본금 뭐 상관없고요.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해당이 되죠, 그죠?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임의적립금 얘는 이익잉여금이죠, 그죠? 그다음에 주식발행 초과금 얘는 자본잉여금. 그러면 이익준비금하고 임의적립금 두 건이 바로 이익잉여금이죠, 그죠? 두 개 합치면 55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고 나오는데 처분. 여기에 처분에 영어 표현을 써놓으세요. appropriation이라고. 돈 받고 파는 처분이 아니에요. 꼬리표 달기라 그랬어. 회사가 영업을 수행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건지 아니면 사내에 유보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결정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익여금의 처분 형태가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그죠? 이익여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처분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특정 자본조정과 상계. 아까 봤던 세 가지 있죠.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 세 가지 항목하고 상계를 하는 게 먼저고요. 그 상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내에 유보시킬 건지 아니면 사외로 유출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내로 유보하는 거는 아까 봤던 법정 적립금이나 임의 적립금 여기 해당이 되고요. 사외로 유출하는 거는 배당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그 표 밑에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장부에 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 12월 말 결산법인들이 주주총회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느냐. 자, 여기가 12월 말이야. 2001년도. 그리고 주주총회 일자가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그 다음 연도 예를 들어 3월 말이었다. 3월 31일이었다. 그러면 여기가 결산일이야. 결산일. 결산 기준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결산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주주총회야. 주주총회. 자, 그러면 이 12월 31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이에요. 기준일. 자, 비상장회사, 주주수가 얼마 안 되는, 몇 명 안 되는 그런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폐쇄 기준일이 큰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의 주주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적어도 수십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 여러분들 그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개인 투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주의 숫자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어마해. 그러면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주주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날짜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 기준에 주주명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걸 정해야 돼. 그래서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그 기준 일자를 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2월 말 기준이다. 12월 말 기준. 12월 말 기준. 그리고 나서 이 주주총회 때까지 주주명부를 폐쇄를 해요. 그 사이에는 물론 주주 변동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내년도 12월 말에 뭐 주주가 될 수 있겠죠. 계속 만약에 들고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산이 이제 요 사이에 진행이 되고, 요 사이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 이사회에서 결산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다가 그 승인을 이제 부의하는 거죠. 주주총회에다가 재무제표를 승인해 주십사 하고 부의하기 위한 주총 소집 이사회를 여기서 하고, 여기서 이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이루어진다. 꼬리표 달기는 주주총회일 날 이루어진다. 여기에 이익잉여금 처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회계 처리는 주주총회일 날 이루어져야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이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12월 말 기준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는 요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이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주주총회일 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결산일이 2001년 12월 말인 경우에 2001년도 주주총회는 2002년도 그 다음 연도 2월이나 3월 중에 개최되어 2001년도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승인한다. 따라서 2001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2002년 2월이나 3월 중 주주총회 결의일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되죠, 그죠? 따라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장부 기록을 주주총회 결의일에 하기 때문에 당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이익잉여금은 뭐다?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다. 처분 전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304페이지 제일 밑에 이익잉여금 처분의 회계 처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에 당기 순이익을 더한 금액에 자본 조정과 상계하고 사내 유보, 사회 유출 등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바로 뭐다?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라는 거예요. 자, 305페이지로 가서 예제 11-4를 한번 풀어볼게요. 2002년도 2월 25일에 개최된 2001년도 주총에서 결의된 내용을 반영한 직후 오타네요, 그죠?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금 있고 주식발행 초과금,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차기 2월 미처분 잉여금 돼 있는데 얘는 뭐예요? 2001년도 말 기준은
기준에 잔액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전년도 처분사항을 반영한 차기 2월 미처분 잉여금이 지금 1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연도인 2002년도 당기순이익은 300만 원이야. 그리고 2002년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2002년도 못하네요. 2003년도에요. 2003년도 2월 20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일에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그래서 배당, 그다음에 이익준비금 적립, 임의적립금 적립 이렇게 돼 있죠. 이때 2002년도 결산일 및 주주총회일에 해야 될 분계를 해봐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결산일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과 관련된 분계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우리 회계순환 과정에서 공부했죠, 그죠? 그 회계 처리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얼마였냐면 지금 300만 원이었죠, 2002년도. 자,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분계. 여러분들 잔고마감 공부했었잖아요, 순환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 차변의 집합손익. 얼마?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뭘 기록한다? 바로 이익잉여금. 정확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확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일까지 넘어갔고요. 주총일날 분계를 해야 돼요. 주총일날. 그러면은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을 뭘 결의했냐? 현금 배당으로 2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 현금 배당 200만 원. 자, 근데 현금 배당은 대변의 계정 과목을 뭘 쓰냐면 바로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미지급 배당금. 얘는 유동 부채 항목이에요. 유동 부채 항목이다.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이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은 유동 부채로 기록을 한다. 그래서 200만 원. 현금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후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어요, 상법상. 그래서 유동 부채로 분류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익준비금을 적립했대요. 40만 원만큼. 아까 현금 및 현물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니까 20만 원 이상만 적립을 하면 돼. 역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요. 얼마? 40만 원. 그리고 여기에 이익준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임의적립금 적립. 뭐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역시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 30만 원. 대변의 임의적립금 얼마? 30만 원. 자, 그러면 2002년 2월 20일 날에 차기 2월 미처분 잉여금은 얼마일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일단 기초의 미처분 잉여금이 얼마였냐면은 위에 있는 표죠. 거기 보면 차기 2월 써 있는 거 10만 원이 바로 기초, 얘가 미처분 잉여금이에요. 여기에다가 뭘 더해준다? 당기순이익을 더해주고 300만 원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사항 현금 배당 200,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40, 임의적립금 30. 그래서 도합 270만 원을 빼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종으로 남는 차기 2월 미처분 잉여금은 4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교재에는 그 얘기가 없는데요. 자, 우리는 이익잉여금의 처분만 얘기했어요. 처분하고 임의적립금의 적립을 얘기했죠. 그럼 임의적립금의 적립까지는 얘기했는데 반대의 경우를 설명 안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임의적립금을 회사가 적립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뭐 사업 확장이라든지 부채 상환이라든지 혹은 뭐 배당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든지 뭐 재해 손실에 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임의적립금을 적립을 했어요. 근데 그 적립금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그 적립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적립금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다시 미처분 이익으로 돌려서 주주들한테 언젠가는 배당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적립돼 있던 임의 적립금을 그 목적이 다해서 원래의 미처분 이익으로 다시 대체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입이라고 불러요. 한자로 쓰면 옮겨서 들여놓는다. 요 이자는 이사할 때 이자예요. 옮겨서 다시 집어넣는다. 이입. 옮겨서 집어넣는다. 이입. 이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적립금을 이입하게 되면 미처분 이익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임의적립금, 대변의 미처분 이익금에서 미처분 이익금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입에 대한 얘기는 여기 없기는 한데 여러분들 나중에 재무회계나 중급회계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 얘기는. 자,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보면은 결손금의 처리 얘기 나오는데요. 자, 결손금 처리 한번 읽어보면 영업활동 결과 단기 순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회사는 단기 순손실을 포함한 결손금을 다른 잉여금과 상계하여 제거할 수도 있고 차기로 이월시킬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손금 처리란 미처리 결손금을 이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과 상계해서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상법상의 용어는 결손보전이라고 불러요. 결손보전. 만약에 결손금을 자본금하고 상계하면 뭐가 된다? 바로 무상감자가 된다. 무상감자가.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06페이지 하단에 배당금이 나오네. 배당금. 자, 배당의 종류와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 배당을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는 1차적으로는 배당 가능 이익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의 종류는 크게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현금 배당이 많죠, 그죠? 근데 주식 배당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금 배당은 그 기말 배당하고 회계 기간 중에 배당하는 중간 배당으로 나눠진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분기마다 한 번씩 배당금을 지급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중간 배당이 좀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뭐 6개월마다 지급하거나 아니면 분기마다 지급하거나 이런 데들이 꽤 많이 생겼죠. 그리고 주식 배당은 307페이지입니다. 주주의 지분 비율에 비례해서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 배당은 배당 가능 이익이 있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으로 하고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특례가 있기는 한데요. 그다음에 배당의 회계 처리가 나오죠. 배당의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 그 배당과 관련된 그 몇 가지 날짜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배당 기준일이에요. 배당 기준일. 자, 배당 기준일이 뭐냐면 아까 내가 설명했던 주주 명부 폐쇄 기준일이 그날이 바로 배당 기준일자예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에는 회계 처리가 없어요. 회계 처리가 없어. 그리고 배당 선언일은 뭐냐면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지급하기로 선언한 날, 즉 주주총회 날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 지급일은 실제로 주주들한테 배당을 준 날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회계처리는 그 밑에 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 날에는 요 날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이라고 그랬죠. 회계처리가 둘 다 없고요. 주총 결의일 날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처리하고 주식 배당은 이렇게 처리하죠.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에 뭘 기록하느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야. 자, 주의할 거는 요 금액이
주식 배당으로 발행할 신주의 액면 총액을 얘기한다. 액면 금액 총액. 액면 금액으로 기록한다는 거에 주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인데 얘는 뭐다? 자본 조정 항목이다라는 거죠. 자본 조정인데 자본에 더하기 해주는 항목이다라는 거죠. 그 밑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주식 발행 회사의 입장에서 주식 배당을 함으로 얻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어요. 1번 미지급 배당금만큼 부채가 증가한다. 아니죠. 얘는 현금 배당을 지급할 때 그런 거죠. 1번 틀렸고, 2번 자본 총액이 주식 배당액만큼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주식 배당은 차변의 미처분 잉여금,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가 자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자본이고 얘도 자본이야. 그러니까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죠. 현금 배당이었으면 얘는 자본이고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하죠. 그죠? 근데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자본이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번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맞죠? 그죠? 4번 주식 배당은 배당으로 인한 회계 처리가 불필요하므로 자본 항목 간의 변동이 없다. 아니죠.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 배당 선언할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요. 실제 배당 지급하는 날, 배당 지급일 날은 이렇게 돼요. 여기에 보면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에 뭘 기록한다? 신주를 발행하니까 자본금 기록해야 되겠죠. 자본금. 아까 금액이 액면 금액으로 기록된다 그랬으니까 추가적으로는 자본잉여금이 없어요. 그냥 자본금만 늘어난다.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가면은 자본 변동표라는 재무제표가 나와요. 우리가 기본 재무제표가 4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그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였어요. 나머지 2개가 뭐냐면 자본 변동표하고 현금 흐름표인데, 이번 시간에 자본 변동표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현금 흐름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본 변동표 한번 보면, 자본 변동표는 309페이지입니다.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의 변동을 표시한 재무제표로 자본의 변동을 주주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변동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본의 5가지 분류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조정. 이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한 회계기간 동안의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개 재무제표의 그 연결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가 기초 시점이야. 그리고 여기가 기말 시점이야. 자,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우리 재무제표를 뭐라 그랬죠? 재무 상태표라 그랬죠. 그래서 기초 시점에 재무 상태표가 있어요.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 기말 시점에도 재무 상태표를 그릴 수 있겠죠. 여기도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초의 재무 상태표가 기말의 재무 상태표로 바뀌었는데 뭔가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기초의 자본하고 기말의 전체 자본하고 요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게 지금 얘기한 자본 변동표예요. 근데 요 자본 항목 중에서 특별히 이익잉여금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기말 시점에 이익잉여금하고 기타 포괄손익, 자본 항목 내에서 요 2가지 항목의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포괄 손익 계산서. 그죠? 그리고 재무 상태표가 있고, 자산 중에서 특별히 현금, 기말의 현금, 요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게 다음 시간에 공부할 바로 현금
흐름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4개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자본변동표의 양식 이렇게 보면 자, 일단 재무제표 이름하고 회사 이름하고 회계 기간이 쭉 나오죠. 그죠? 그리고 표는 보면 얘는 가로로 누워 있어요. 표가. 그래서 가로축의 제일 윗줄을 보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아까 자본에 5가지 분류 항목이 들어가 있고 맨 오른쪽에 총 합계 금액이 돼 있죠. 그리고 세로로 기초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기중에 자본거래 내역을 표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빼기를 해서 제일 마지막에 기말 금액을 표시를 하죠. 그래서 재무제표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중에 있었던 자본거래 내역을 보면은 뭐 회계 정책 변경 누적 효과 요거는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일단 빼고 전기오류 수용 얘도 빼고 수정 후 이익이 있고요. 쭉 가다 보면 이제 중간 배당, 유상 증자, 단기 순이익, 자기 주식 취득 뭐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고 뭐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이익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자본 변동표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참고 목적으로 보면 되겠어요. 310페이지로 가서 예제를 한번 보면 다음 사례 중에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이 변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본금 총액이에요. 자본금이 아니고 자본 총액이에요. 자본 총액. 자, 1번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유상으로 소각한 경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 변동할까요? 자,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회계 처리를 보면 되죠. 그죠? 자, 자기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차변의 자본금 그죠? 대변의 자기 주식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 감자 차손이 생길 수도 있고 감자 차이익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감자 차손 혹은 감자 차익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자본 총액이 변동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주식은 자본 총계에서 마이너스가 돼 있었거든. 그럼 이 자기 주식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서 자본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본 총액이 변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자, 유상감자니까 회사의 자산이 당연히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본의 변동이 당연히 생기겠죠. 3번 주식의 액면 분할을 실시한 경우 자, 액면 분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5,000원짜리 주식 10,000주를 발행하고 있던 회사인데 1주당 액면 금액만 5,0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10개로 대체를 했어. 그러면은 5,000원짜리 10,000주니까 500원짜리 100,000주로 만든 거야. 그럼 자본금 총 금액은 어때요? 변동이 없죠. 그죠? 자본금은 동일한 거예요. 문제가 자본금 총액이 맞네요. 자본금 총액은 변동이 없다. 3번이 맞고요. 4번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유상증자 실시하면 자본금이 늘어나죠. 그죠? 그리고 아까 자기 주식도 자본금이 감소를 하죠. 그죠?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31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12월 31일 장부를 조사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2001년도에 기초 자본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자산 총액 150만 원, 수익 40만 원, 부채 총액 60만 원, 비용 총액 35만 원. 자, 우리 이거 여러분들 재산법, 손익법 공부했던 기억나죠? 그랑 똑같아요. 자, 가장 단순하게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더하기 당기 순이익. 자, 기말 자본이 지금 거기 얼마였냐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150만 원 빼기 60만 원. 얘가 90만 원이죠.
90만 원은 자, 기초 자본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X야, X. 여기가 X야.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 얘는 뭐예요? 수익 빼기 비용이죠. 수익 40만 원에 비용이 35만 원이야. 그럼 X 플러스 5만 원이 90만 원이야. 그럼 X는 얼마야? X는 8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 자본은 85만 원이다. 2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2기의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1기 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1기를 봤더니 기초 자본금이 있고 기말 자본금은 안 주어져 있어요. 총 수익은 4만 원, 총 비용 모르겠고 순이익이 만 원이래. 그러면은 얘는 표를 그려놓고 하는 게 편하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기말 자본. 그다음에 수익. 여기가 비용. 여기가 순이익. 이렇게 됐어. 여기가 1기. 여기가 2기. 1기의 기초 자본이 2만 원. 기말 자본은 모르겠고 수익이 4만 원. 비용 모르겠고 당기 순이익이 만 원. 그다음에 2는 기초 자본을 모르겠고 기말 자본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총 수익은 6만 원. 총 비용은 4만 원. 당기 순이익은 비워놓고. 자, 1기에 보면 자, 일단 당기 순이익에서 비용을 추정할 수 있죠. 수익이 4만 원이고 당기 순이익이 만 원이야. 그럼 비용은 얼마란 얘기예요? 3만 원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기초 자본이 2만 원인데 당기 순이익이 만 원이니까 기말 자본은 얼마? 2만 원 더하기 만 원에서 3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1기의 기말 자본이 2기의 기초 자본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3만 원. 자, 그 다음에 2기의 당기 순이익을 보면 수익 6만 원에서 비용 4만 원 빼니까 순이익이 2만 원이야. 그럼 2기의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 또 더하기 당기 순이익. 그럼 3만 원 더하기 2만 원이니까 여기가 5만 원 되겠죠. 그죠? 그래서 2기의 기말 자본은 5만 원이다라는 거죠. 3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 자, 일단 지금 기초 자본을 먼저 구하면 기초 자본은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뺀 거. 50만 원에서 빼기 20만 원 해서 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 거기 보면은 총 수익 100만 원에서 총 비용 70만 원 빼니까 30만 원이 당기 순이익이네요. 그럼 기말 자본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30만 원에 당기 순이익 30만 원. 그래서 60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기말 부채를 구하면 기말 자산 얼마? 기말 자산 80만 원에서 기말 자본을 빼면 되죠. 그죠? 60만 원. 그래서 기말 부채는 얼마다? 20만 원이다. 그래서 20만 원, 60만 원.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312페이지에 5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6번 다음 중 자본 감소의 원인이 되는 개정 과목인 것은 돼 있어요. 자, 상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수익 발생하면 자본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죠. 그죠? 벌어들이는 거니까. 이자 수익도 수익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본이 증가하게 되겠죠. 수수료 수익도 뭐다? 수익이기 때문에 증가한다. 자본이. 상품 매출 원가는 비용이죠. 상품 매출 원가가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4번이 답이다. 7번은 넘어가도 되겠어요. 7번은 생략. 8번 자산과 자본이 다음과 같을 때 부채 총액은 얼마인가? 지금 자산이 뭐가 있냐면 상품, 비품, 차량 원방구예요. 그래서 합계를 해보면 20만 원, 10만 원, 15만 원, 총 45만 원이고 자본이 20만 원이야. 그럼 부채 총액은 얼마야? 45만 원 빼기 자본 20만 원. 즉 25만 원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 9번 다음 중 자산부채 자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돼 있어요.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참고 목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재무회계 가면 다 공부할 거예요. 1번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으로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정확히는 용역 잠재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회사의 미래에 돈 벌어줄 자원이에요. 돈 벌어다 줄 능력이 있는 자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자본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자산에 대한 소유주에 대한 잔여 청구권이다. 맞죠, 그죠? 3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자원이 유입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의문 대 자원의 유입이 이루어진다? 아니죠, 그죠? 자원의 유출이죠, 그죠? 3번이 틀렸어요. 4번 폭식부기를 적용 시 대차 평균의 원리가 사용된다. 맞죠, 그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에서 회계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10번 자본잉여금 금액을 계산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각 항목은 독립적이다고 가정한다. 자, 감자차익이 30만원 자본잉여금이죠, 그죠?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사업확장적립금, 임의적립금, 이익여금이죠.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얘는 뭐다? 자본잉여금. 다음에 감자차 손 25만원, 자기주식 처분 손실 10만원, 주식 할인 발행차금 15만원. 각 계정이 독립적이다. 자, 일단 자본잉여금 금액을 한번 구해보면 일단 자본조정 항목을 상기하기 전 기준으로 보면 감자차익 30만원 더하기 주식발행 초과금 50만원 더하기 자기주식 처분이익 얼마? 30만원. 요것만 계산하면 110만원이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의할 거 자본 조정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을 상계를 해줘야 돼. 어떤 거? 감자차손 25만원.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 10만원.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5만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50만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럼 얼마? 얘가 원래는 60만원이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얘들을 그냥 자본 조정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요. 얘를 자본 조정으로 봐라.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110만 원을 답으로 고르라는 얘기였어요. 110만 원을. 자, 여기까지 이제 자본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 이제 현금 흐름표인데 회계 원리에서 공부하는 현금 흐름표는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 제가 지금 사이버 강의에다가 그 2차 과제물하고 그 기말고사 관련된 공지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2차 과제물은 여러분들 아마 6월 23일까지 내가 내라고 했을 거고요. 아마 6월 23일이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날일 거예요. 공지사항에 올려놨는데 6월 23일 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험 시간을 줄게요. 당연히 오픈북이고 그
시험 문제도 그 시간 동안에만 딱 오픈을 해놓을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오픈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 답안만 작성해가지고 그날 오후 3시까지 그 공지사항이 올라간 그 시간까지 제출한 사람만 응시한 걸로 간주를 할게요. 그 시간을 지나서 만약에 답안을 제출을 했다. 그러면 결시 처리하고 F학점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반드시 지키시고 2차 과제물도 양이 적지는 않아요. 우리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이니까 2차 과제물 지금부터 차칠이 좀 하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강의 열심히 듣고 그 문제를 조금씩 진행을 하면 아마 제출 기한이 23일이니까 오늘이 지금 6월 5일이죠. 그죠? 지금 한 2주하고도 한 3일 정도 되니까 17일. 보름 이상 지금 시간이 남아있어. 보름이기 때문에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고. 그래서 주의할 거는 반드시 자필로 풀어야 돼요. 지난번처럼. 반드시 자필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휴대폰 사진이나 아니면 스캐너가 있으면 스캔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그 제출을 그 사이버 캠퍼스에 하지 말고 제가 그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이메일이 있어요. 내 이메일로 반드시 제출을 하세요. 안 그러면은 이게 또 굉장히 처리가 복잡해지니까 반드시 이메일로 제출을 하시고 자필로 반드시 풀어서 풀이과정하고 답을 기록해 주세요. 만약에 답만 표시했다 그러면 제출하지 않은 걸로 처리할 거예요. 0점 처리할 거니까 반드시 공부한 흔적을 남기세요. 이상 자본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 이제 현금 물음표로 만나 뵙겠습니다.